내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월 209시간으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급 주휴 시간 35시간이 포함됐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새해를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관행으로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온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 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새해 시급 최저임금이 8,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꾸는 등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기업 노동자는 두 달마다 받는 상여금 960만 원을 매달 받으면 최저임금에 기본급 160만 원과 상여금 80만 원이 포함돼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고쳐야 하는데 노조의 반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처벌 유예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약 10년 만에 다시 일터로 출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됐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인데요. 오늘 남은 해고 노동자 119명 가운데 60%인 71명이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복직 노동자와 가족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슴에 옹이를 박힌 옹이를 새기듯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보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곳곳에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 오늘 복직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잊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아빠에게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거의 7년을 저희를 위해 힘든 일을 했고 내색 한번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정말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은 올림. 쌍용자동차가 지난 9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노사정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가 복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규모는 지난 9월에 합의한 해고자 복직 대상자의 60%에 해당하는 71명 외에도 희망 퇴직자와 신입사원 34명을 합쳐 모두 105명입니다. 복직자들은 이미 이번 달 12일부터 신체 검사 등 복직 절차를 마쳤고 신차 출시에 따른 라인 운영 일정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모두 현장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쌍용차 측은 이번 복직이 내년에 출시할 모델 생산 대응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쌍용자동차와 쌍용차 노동조합 등은 지난 9월 연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석 배분 방식 등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7가지와 관련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관.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이 소위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께서 저희 당 정유섭 의원을 보고 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철희 의원께서 아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지 어떻게 원내대표끼리 한 합의문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고 있습니까?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게 사기지 뭡니까 그러면? 합의 문구가 있잖아요. 정말 보다 나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사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이런 선거제도를 도입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입니까? 정유섭 의원이 간사입니까? 우리 당의 원내대표입니까? 판 깨자는 거 아니면 이런 발언을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민주당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그건 민주당이 무슨 이철희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 어떻게 저희 당 의원 보고 사기라는 말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기꾼하고 그럼 얘기하고 선거구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현님, 하여간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아니 그거는 어떻게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 민주당 소속 의원 아닙니까? 정유섭 의원은 그러면 간사도 아니고 일개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걸 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소속 의원 아닙니까? 정유섭 의원은 그러면 간사도 아니고 일개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걸 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상대를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건 이철희 의원이 오신 다음에 이철희 의원이 아마 얘기 따로 하셔야 되는 문제고 일단 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세요. 이철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는 입장 이철희 의원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민주당 입장인지 본인의 사과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이 민주당 없으면 입장을 얘기 안 했다는 건 제가 간사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론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먼저 공개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습니다. 야당의 강한 압박 공세가 이어졌고요. 조국 수석 역시 조목조목 답하면서 공세를 맞받아친 모습이었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판대 국회는 펄펄 끓는 이런 모습 조금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서부터 여야가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을 범죄 혐의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을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뉴스보다 핫하게 지금들 시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결국 판단을 하실 텐데 여야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라는 이름을 씌워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는 내용이나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당에서 좀 과하게 지금 이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후에도 이 부분이 마치 청문회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런 건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오늘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결국엔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술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서 저게 본질이 아닌데라는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공익제보자냐 아니면은 비위 대상자냐 이렇게 얘기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네. 당장 2년 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만 본다 하더라도요. 핵심 증인 중에 하나이고 처음에 제보를 시작했던 인물이었던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그 개인이 예를 들어 최순실에 대해서 한 말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제보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또 그런데 사익을 취한 거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은 또 비위 때문에 또 구속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와 개인이 어쨌든 비위 사실로 또 다른 감찰을 받고 있었냐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국민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에서 김태우 비서관이 뭐 특정 일들 인해 가지고 비위 때문에 감찰받고 있었다 또는 그것 때문에 보임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논리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네. 동기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가 다를 것 같습니다. 고영태 씨의 경우에도 나중에는 본인의 비위 사실이 밝혀져서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만 처음엔 공익 제보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본인이 곤경에 처한 이후에 이렇게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발 자체가 다르죠. 아니죠. 예. 고영태 씨도 그때 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보면 우리가 재단을 먹자라고 하는 녹취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순수한 공익적 목적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예. 고영태 씨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네. 둘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와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고영태 씨를 사례로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사실 최순실 씨,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국정농단 사태는 그야말로 위에서 민간인 사찰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전부 다 지시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저는요 김태우 수사관이 완전 순결한 존재고 공익제보자라는 주장에도 별로 전 동의하지 않지만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의 주장을 배척해야 될 사유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은요 덮어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예를 들어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해가지고 억하심정이 제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네. 사실이 아니죠. 이분이 공익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지금 언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간인 사찰은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많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는 그 네. 이미 수집된 내용들이라는 것들 아니면 거기 대상자라는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은 변양균 씨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넓게 확장시켜 놓은 민간인 사찰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저는 아까 아니죠. 난 내용 민간인 중에서 사찰은 민간인 사찰은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고요. 불법적인 내용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다시 지시 관계에 메신저가 나오는데, 중요하느냐 예. 아니냐 이 문제를 네네.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앞서 그 진행된 이야기들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지금 오늘 뭐 운영위 열린 것이 이거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수집을 했는데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다 규정을 짓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좀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 내용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을 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뭘 했느냐? 직무유기했습니다. 지금 우윤근 대사건,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이 두 축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임종석 실장,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리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네. 자, 일단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두 축으로 이번 사건이 규정할 수 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 그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과정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저도 10시부터 계속해서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정쟁처럼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면서 정작 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말 혹은 여야 의원들의 어떤 논리를 들을 시간들이 참 많이 없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었고 저는 오후에라도 좀 더 이런 진행들이 매끄럽게 되어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민정수석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비서관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나오는데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말씀밖에 안 드립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논의를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증인을 출석을 시키려면 비서관들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국회법에 일주일 전에는 요청을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서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석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합의나 언급은 서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저 사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증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닌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했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나왔는데 민정수석실 산하의 4개 비서관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와야 된다. 여기에 지금 의견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출석 사례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뭐 선례가 잡히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장관 같은 경우에 출석시켜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때 밑에 국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출석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가지고 장관들이 뒤에 배석을 시키는 건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박형철 비서관 이번 일에 관련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아까 김도부 의원의 질의 때도 나왔지만은 조국 수석이 이제 자기가 모르겠는 게 있으니까 그냥 박형철 비서관한테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땐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출석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청와대가 이번에 국민들한테 만약에 설득하고 또 소상히 아뢰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은 뭐 다른 장관들 나올 때 국장 따라 나오는 것처럼 다 비서관들 왔었어야죠. 저는 이번에 야당에서 이 조국 수석이 나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아래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정말 조국 수석을 부르겠다고 생각했고 그걸 치열하게 좀 전략을 짜셨으면 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고 사실은 갑작스럽게 조국 수석이 나오고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니 허둥지둥하다가 참고인 내지는 증인의 이 출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실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저는 야당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수석이 나오는 것에 조국 수석이 나온다, 운영이 열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꼼꼼하게 그러면 비서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예를 들어서 수석이 나오니 비서관이 나와서 보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야당의 실책이죠. 어쨌든 지금 2006년 이후인가요? 지금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지금 국회에 1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거라서 조국 수석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3인 성호, 3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오늘 국회 운영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죠.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위 행위자의 발언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 운영이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끝까지 메신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외에 지금 여당 측의 전략은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이 나오면은 보고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네. 일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의혹을 보내는 거는 상식선에서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측근의 정보를 알아본 것 때문에 음모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주장에 따르면은 받아보지도 않는 보고서를 무수히 양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냐에 대해 가지고는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굳이 한다는 말이 구두로 몇 번 혼냈더니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청와대 감찰반이라는 것이 본인들도 얘기했지만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파트가 없어진 다음에 상당한 이런 비위 첩보나 이런 쪽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사 조치라 그런 인사에 대한 관점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아까 이제 문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문객으로 가는 게 맞다. 아까 말했듯이 메신저 결국 제기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끝없이 공격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제보자들에게 영향 미치냐면요. 이따 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신재민 사무관이라고 또 이제 새로운 다른 제보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비위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보면은 비위 사실로 인해서 퇴직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반적인 대중이 보기에도 아니면 다른 공익 제보자들이 보기에도 그냥 이제는 누가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자세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운영위가 이렇게 모두 규명 이렇게 뭐 주장만 하다 보면은 실제 규정이 되기는 좀 규명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말싸움으로 끝난다면 이후에 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추진이라던가 특별검사 도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운영위를 사실 이렇게 여는 것 자체가 그러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조국 수석이 운영위로 나오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운영위에서도 제대로 된 어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를 펼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과연 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정보 보고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차단을 했고 경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왜 이제 와서 이 사람을 인사조치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도둑을 빨리 잡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아까 임종석 실장이 한 게 제가 이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정말 일파만파를 일으킬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당시의 판단에서는 이 정도 경고하고 이 정도 적절하게 지시를 하면 이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 우리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공직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충분히 감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일찍 조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대검 감찰본부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청와대에 인사청탁이 있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바른미래당 유희동 의원이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건설업자 최두영 씨가 있고 중간에 민간인이 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이것이 청탁이 들어갔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질의가 이어졌었는데.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이에 대해서는 답변, 이 민간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 최도영 건설업자라는 이 최도영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질의응답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전술이 한 가지 일관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모른다, 보고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다. 네. 그 시점엔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근데 뭐 얘기하는 전술이라기보다는 정말 모르니까 뭐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 정도로 이제 그런 사안들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직무유기에 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사청탁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많은 첩보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나중에 뭐 고교 동문 관계인 것도 나중에 알았다 같은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들인데 아까 이제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모르쇠로 나가면은 진짜 모르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야당은 이제 좀 격상된 어떤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 국정조사라든지, 왜냐하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증인 출석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야당이 요구할 수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아니면 이제 특검 같은 단계로 가는 것일 텐데요. 저도 물론 오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 청와대 모르쇠 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여론을 국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쇠 전술이라고 또 이렇게 아예 이제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몰랐던 부분들, 특히 뭐 누군가가 중간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닌 경우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검찰이 이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발표는 못하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런 그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직무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직무범위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선은 뭐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게 그야말로 맡기신 임무는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지금 정말 이 수구 세력이라고 할까요?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그 비위수사처라든지 이런 이제 미션들이 제대로 수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아마 마치기 직전에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 특감 반원 한 사람의 어떤 행위 내지는 행동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어떻게 다 일일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민정수석이 전체를 다 관할해야 되고 그 모두가 민정수석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뭐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특정한 비위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조국 수석의 잘못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는요 지금 여기서 김태우 이제 수사관에 대한 비위를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아니면 보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상식선에서 그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은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은 문건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나온 것이 없죠 지금. 문건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은 허구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리스트 말고 제대로 아니 그럼 나온 제대로 문건은 생성하지 없는 않은 것이죠. 문건인데 거기다 대고 나중에 이력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박형철 비서관이 여기다 경력 관리용으로 사인해 줍니까? 그것도 참 청와대에서 경력 그 증명서라는 걸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때 사인해 준 건 왜 준 겁니까 그러면? 저도 그건 궁금한데요. 그 개별 사안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아니 첩보 보고서에 올려가지고 이걸 실적이라고 다음 기관에 가서 내가 취업하려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그랬더니만은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관 정도면 상당히 신뢰 있는 그런 어떤 인증자 아닙니까? 그가 사인해준다면 나중에 이게 뭐 제대로 된 문건 생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 그 반부패 비서관의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문서에다가 떡하니 자기 사인해가지고 이 사람 일 잘했으면 이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문건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뭐 그 사안 하나를 놓고 이 오늘의 모든 이제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부터 별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위가 있는 제보자이고 그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반대로 그 경력 증명서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한 수사관이라고 박형철 비서관이 사인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가지고 비리 혐의자를 몰고 그 제보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왜 그거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김태훈 수사관이 지금 청와대로 입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있었다. 조국 수석이 오늘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게 이제 보고와 지시가 청와대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건 압수수색하러 가지고 알아서 당신들이 골라서 제출하세요. 이런 압수수색한 다음에 그 단계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이렇게 아무런 충돌 없이 받아들인 것 자체도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지금 주말 사이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이분의 폭로가 뭐 이어졌는데 일파만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뭐 개인의 유튜브를 통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뭐 기재부도 그렇고 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분이 어떤 취지에서 뭐 또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신뢰가 이렇게 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로이고 잘못된 또 발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부채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지도 않은 국채를 4조 원 이상 추가 발행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의도 같은 것이 만약에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요. 그분의 주장한 대로 실제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민들이 2천억 원 가까운 비용을 더 부담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용납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어렵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다시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예 선언하고 나오잖아요. 하도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비위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번 정부, 나는 문재인 찍었지만은 이번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 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면 안 되는 촛불 집회까지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민주당이 그리고 정권이 잘 살펴야 될 것이다. 본인들 지지했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앞길이 창창한 사무관이 얼마나 정부 운영 행태에 실망했으면은 본인이 그 재경부 아닙니까 그것도 기재부 아닙니까 기재부 사무관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공익제보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준석 의원 얘기한 대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이런 일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주장이라는 점, 이 점을 명확히 한번 또 말씀드리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들을 여당 저격수로 대거 교체했고 여당 역시 정치 공세에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방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왔는데요. 일단 오전 질의 응답은 지금 끝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상태인데요. 오전에는 여야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야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민간인과 공직자 사찰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친정부 인사는 비위 사실이 보고돼도 묵인하고 또 봐준 정황도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수석은 정말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자신은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하게 금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10몇 명의 그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해 뼈아프게 생각하지만 김 전 수사관 개인 비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 행위입니다. 여당은 방어의 총력을 다했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비리 기업인과 비리 공직자 그리고 정권 비토 세력 간의 3자 결탁으로 보인다며 그 몸통에 한국당이 있다고 직접 겨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특별감찰반 논란에 부진한 경제 성과 등 악재가 겹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기 개편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하는 대북 인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조기 개편이라고 하면은 원래 비서실 개편이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네, 청와대가 비서실 개편 방침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집권 3년차 비서실 개편이 있을 거란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수석 비서관 또는 비서관 가운데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 준비를 하려면 총선을 1년 앞둔 내년 4, 5월쯤에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조기 개편은 이 시기를 설 연휴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율 하락에서 드러나듯 경제실적 부진의 특별감찰반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심을 수습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기도 그렇고 또 어차피 물러나야 하는 총선 출마자를 교체하는 거라면 쇄신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개편 폭도 관심인데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도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비서실에 들어온 참모들은 이제 교체 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경무에 시달리는 자리라서 역대 사례를 봐도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교체가 됐습니다. 다만 임종석 실장의 경우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 남북관계에서 좀 더 성과가 난 뒤에 교체될 거라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로 답방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임 실장의 교체 가능성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 역시 문 대통령의 특감반 쇄신안 마련 지시를 받은 건 신임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운영위 이후 특감반 논란이 더욱 커진다면 조 수석의 거취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서실 인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달린 일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미 비어있는 자리도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포함되면 대폭 개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의전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등 3자리가 공석입니다. 거기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도 10여 명이 됩니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가 동시에 단행된다면 상당한 폭의 청와대 개편이 이뤄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비서실 개편을 위해 비서실별로 업무 평가와 조직 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자영업 비서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소폭 개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특히 신년사에 이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의미와 배경 그리고 신년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일단 연말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친서를 보내는 일, 이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연말에 남쪽의 최고 지도자에게 친서를 발송한 것은 저는 알지 못하고요. 다른 곳에서도 유사 사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를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20일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100일 만에 이번 친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순 이후에 북미 협상이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쪽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어떻게 보면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침묵이 거의 한 90여일 만에 깨졌다 이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친서 내용이나 형식을 모두 봤을 때 이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예. 부정적인 요소가 일부 있긴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연내 답방이 이제 불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추동력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랄까 이제 구멍이랄까 이런 것들을 메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신뢰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제 2018년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동원이 되고 있고 최고 지도자 간의 우호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이 확인이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런 것을 재확인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북미 협상에 대한 북미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장기간 동안 침묵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회의론을 제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 크게 커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도 아주 미미하지만 존재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약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차원이 90% 이상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10% 미만으로 봐야 되겠는데 예. 좀 말씀드리자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10월 초가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변수 요인이 그동안 과도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현상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쩌면 김 위원장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의 주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것은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이제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2019년 새해에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서울이 중심을 잡는 구도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서울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반도 안보 구조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갈등 중심의 구도에서 이제 평화의 협력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현상이 변경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세 사람 중에서도 현상 변경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된다 하면 비핵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 미국 모두 현상 변경을 추진하는 작업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방안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비핵화, 대북 제재 모두 해결을 해야 되는 대북 제재 해제를 모두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견인을 해서 안보 정세 변화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현상 변경 불가가 안 되는 것이죠. 비핵화도 안 되고 제재 해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일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친서 내용으로 좀 신년사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대체적으로 봐서 30분 분량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신년사의 구성은 이미 이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년사의 초기 부분은 지난 한 해, 그러니까 2018년에 대한 결산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북한 쪽의 과거의 신년사를 보면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019년 새 국정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국정 목표가 제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목표 제시에 따른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가 있는데 분야별 과제는 크게 5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와 군사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문제 이걸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적대 정책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것은 꼭 들어갈 것 같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속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남측이 외세의 눈치를 너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은 포함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징후가 많이 있었고요. 북한 내부의 이제 주민들을 향해서는 경제 발전에 대한 총력전이 강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이 201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연수로 따지면 4년 차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공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정치와 사회 부분에서는 안보 정세 격변기를 맞아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타파한다. 이 부분이 아마 강조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문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가 될 것으로 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내일이면 구체적인 신년사 내용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유급 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주휴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사이 이견이 컸는데요. 결국 정부 안대로 통과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 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의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약정 시간과 법정 주휴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 처리한 겁니다. 예.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란이 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요일에도 8시간 일한 것처럼 쳐서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주 6일 이상 근무가 일상이던 지난 1953년부터 법제화됐지만 명확하지 않아 영세업자들에겐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동안은 분자에만 주휴수당이 들어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에 주휴시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같은 급여를 준다고 해도 분모가 커지면 시간당 급여는 줄어들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개념을 좀 짚어봤는데요. 개정안에 따라서 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오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174시간이던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에 6일을 곱하고 여기에 4.35주를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국무회의 통과 뒤에 경영계 측의 반응, 또 노동계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경영자 총연합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영세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고 4대 보험 등을 고려하면 한 달 지급액은 200만 원이 넘는 셈이라며 이는 중소기업 등 정규직 초임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 내용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주휴시간 포함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고 민주노총은 이뿐만 아니라 약정 유급휴일 임금과 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복직자들은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대학생이 된 시간 동안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노동자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해고의 아픔과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복직이 결정된 해고 노동자들이 첫 출근길에 오른 겁니다. 부인한테 맛있는 아침을 좀 김치찌개를 얻어먹고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좀 제공할 것을. 정든 일터로 돌아오는 데에 걸린 시간만 약 10년. 초등학생 딸이 대학생이 될 정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이 편지를 통해 정말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은 올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곳곳에서 여전히 불합리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급여의 일부분을 모아서 싸우고 있는 그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누는 것들을. 첫 출근을 마친 해고 노동자들은 모두 71명. 남은 48명의 복직도 해를 넘겨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공장 굴뚝과학고압 송전탑에서 노동자들은 목숨 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정부의 중재로 노사 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그 사이 해고 노동자와 가족 등 모두 3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사법농단에 따른 진상 규명, 다시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다시는 저희들한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준 당신,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YTN 이경규입니다. 여성 전문 병원인 서울 중구 제1병원 이사장이 병원 공사 비용을 부풀려서 100억 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7일 제1병원 이사장 이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제1병원 노조는 병원 증개축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면서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제1병원은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외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폐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복과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황금돼지해입니다. 새해 누구보다도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돼지띠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박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룹 IOI 해체 이후 솔로 가수로 데뷔해 입지를 굳힌 아이돌 가수 청아. 1996년 2월에 태어난 돼지띠 스타입니다. 꾸준히 사랑받는 곡 롤러코스터는 최근 누적 음원 스트리밍 수 1억 건을 달성했고 새해에는 신곡 벌써 12시를 들고 들어와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기해년 황금 돼지띠의 해인 만큼 저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색다른데요. 2019년도 저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995년에 태어난 돼지띠 멤버 보나와 엑시가 소속된 그룹 우주소녀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지난 9월 발매한 미니 앨범 우주플리즈에 이어 4개월 만인 다음 달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우주플리즈는 미국 빌보드 선정 2018 베스트 K-팝 앨범 20에 포함돼 음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2019년 황금 돼지띠의 해. 저도 돼지띠인 만큼 2019년에도 더 열심히 행복하게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음원 강자로 자리 잡은 10cm의 권정열도 83년 돼지띠입니다. 다음 달부터 겨울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데 1분 만에 티켓 매진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현장 소리까지 모두 담은 라이브 앨범으로도 제작될 계획이라 눈길을 끕니다. 돼지띠 가수로서 더 기대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많은 분들께 기존에 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음악들로 찾아가려고 지금도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유난히 끼가 넘치는 스타가 많은 돼지띠 연예인들. 새해에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한강이 공식 결빙됐습니다. 닷새째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13일이나 빨리 한강이 얼어붙었는데요. 주말부터 한강의 가장자리가 얼기 시작했지만 오늘 아침 한강 결빙의 공식 관측 지점인 한강대교 노량진 방면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가 얼어붙은 겁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5도까지 떨어져서 세미 한파가 이어졌는데요. 낮에도 0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맑아서 무난히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넘이 시각은 서울이 저녁 5시 23분, 광주는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밝은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 가장 먼저 떠올라서 서울에서는 7시 47분쯤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2018년 마지막 날 보내드린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 노정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